조선시대와 대한민국까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물론 마지막은 이거 끝나고 세종을 만나는 시간이 있는데 아마 안 보내줄 모양이죠. 그러게요. 네. 자, 현재 우리 해가 이겁니다. 요 맨 밑에 이게 현재 우리 해예요. 네. 근데 앞으로 50억 년이 지나면 이렇게 커집니다. 이 정도 크기로 커져요. 이게 이제 적색 거성이 되는 거예요. 이 단계를 거쳐서 폭발해요. 그러면 크기가 화성이 있는 데까지 커집니다. 화성의 궤도까지. 지구 없어지는 거죠. 그러죠. 50억 년 뒤까지 살 사람들은 걱정하고 남마다 사시고 그런 게 아니라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안에 그때까지도 50억 년 뒤까지 지구가 있다면 지구인들은 다른 행성을 찾아서 갔을 거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되고. 자, 지금 현재 우리 해가 태어나서 약 5억 년, 6억 년 됐습니다. 우리 태양계의 나이와 비슷한 거죠. 지구 나이와. 태양이 형성되면서 나머지 행성들이 생긴 거기 때문에 태양의 나이와 우리의 지구와 나이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태어난 지 100억 년이 되게 되면 이렇게 적색 거성으로 바뀌어요. 태양이 커집니다. 그러고 나서 빵 터져요. 터지면 행성상 성운과 같은 반지 고리처럼 생기는 그런 성운으로 바뀌어가고 그 중심에는 백색 외성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이런 천체로 남게 됩니다. 모든 별은 다 이런 식으로 일생을 거쳐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별들이 이제 태어나서 우주 먼지가 뭉친 뒤에 중심에 핵이 생기고 모여들고 내부의 온도 올라가고 또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면 밖으로 밀어내는 압력도 생기게 돼요. 그래서 밖으로 밀어내는 압력과 내부로 수축하는 이것이 평형 상태가 되면 그때부터 뭘 하냐면 핵융합 반응을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안정되게 오랫동안 별이 유지됩니다. 우리로 치면은 한 20대에서 50대까지의 젊은 층. 이 시대가 바로 이 주계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별에서는. 그 주계열에 있는 별이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변해가요. 그래서 변해가는데 태양을 기준으로 비슷하거나 조금 크거나 작은 놈들은 아까 우리 해처럼 이렇게 거성으로 가요. 적색 거성으로. 그리고 이 녀석이 마지막에 이제 더 이상 수소 핵융합 반응을 못하고 마지막에 폭발하게 돼요. 그 폭발할 때 바깥에는 싹 날아가 버리고 중심부만 남아서 이 백색 외성 이 되는 형태, 우리 해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 태양보다도 질량이 10배에서 30배 이상 큰 놈은 다르게 갑니다. 제가 이거를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조선시대 때에 이 객성이 출현했고 이 객성이 바로 신성이나 초신성인데 그러면 신성, 초신성은 천문학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가를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조선의 천문학자들이 관측해서 기록에 남깁니다. 그래서 먼저 태양의 10배 이상 되는 놈은 2단계로 가요. 적색 초거성으로 갑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질량이 크면 클수록. 그래서 10배 이상 되는 거와 30배 이상 되는 거 2개로 나눌 수 있는데 10배 이상 되게 되면 마지막에 중심에 여러분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은 별의 부스러기라는 거 아시죠? 그러면 이 별이 처음에 생길 때 가운데 맨 먼저 약 1000만 도 올라가면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해요. 수소. H가 핵융합 반응을 해서 헬륨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 결과물이 헬륨이 생겨요, 중심에. 그러면서 이 수소가 다 고갈되면 헬륨이 다시 융합 반응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헬륨이 융합 반응을 하면 탄소가 생겨요. 우주에 있는 모든 원소는 바로 별의 부스러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탄소가 생긴 다음에 맨 마지막에 생기는 게 철이에요. 철의 이 중심에게 철이 형성이 되면 더 이상 융합 반응을 안 해요. 그게 끝이에요. 마지막 생기는 원소가 철입니다. 이 단계를 거치는데
그 영향을 미치는 게 질량이에요. 그 별의 질량. 그 별의 질량이 태양보다 10배 이상 가면 이 녀석은 마지막 죽었을 때 중성자별이 돼요. 그런데 그 중성자별이 직경이 약 10km인데 죽고 나면 10km면 여기서 목동 정도? 산동면 목동까지 한 10km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 직경 안으로 다 쪼그라들어요, 물질이. 그런데 그 목동까지 되는 직경의 10km의 천체가 질량은 태양 질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세제곱미터, 가로 세로 높이 1세제곱미터의 이 질량이 얼마가 냐면 무려 10억 톤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거를 중성자별이라고. 무시무시하죠? 설탕 쪼가리 하나 많은 게 질량이 10억 톤이라고. 이런 걸 중성자라고 해요. 중성자별. 이거를 펄사라고 해요. 그 우주 천체에서 보면 마치 등대가 회전하면 빛이 반짝하죠. 이렇게 움직여요. 에너지를 쏟아내면서. 이런 걸 펄사라고 해요. 그게 중성자별이에요. 그런데 태양 질량보다 30배 이상으로 가게 되면, 질량이 더 커지면 이때는 블랙홀이 생깁니다. 마지막에 죽었을 때 이게 초신성 폭발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덩치가 큰 놈이 터지니까 안 보이다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천문학에서는 객성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없는 별이 나타났다 그런 얘기예요. 손님 객자를 써서. 그런데 이 초신성은 자주 있는 게 아니에요. 근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대 이 기록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 선대 천문학자들은 이런 신성이나 초신성을 관측한 기록을 객성으로 나타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죠. 중요하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모든 걸 다 빨아들이는 그런 블랙홀을 중심에 남겨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랙홀은 이와 같이 별의 마지막 단계에서 질량이 큰 별이 죽었을 때도 생기지만 은하의 중심에는 블랙홀이 다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우리 은하에도 블랙홀이 들어있습니다. 활동하지 않아요. 죽어있는 블랙홀. 활동은 다 빨아들이는데 죽어있는 건 그러지 않아요. 우리 은하수 미리내도 중심에 블랙홀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거대 블랙홀론까지 나왔어요. 거기까지는 생략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 성간 물질, 우주, 먼지, 가스가 뭉쳐서 원시 별이 되면서 회전하고 회전하면서 이제 별이 되면서 죽여요. 가장 오랫동안 머무는 단계를 말해요. 여기서 수소 핵융합, 헬륨 핵융합, 탄소 핵융합, 규소 핵융합, 그래서 맨 마지막에 철이 생기면 멈춰요. 그러고 나서 폭발한다는 거예요. 거성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 태양은 약하니까, 작은 거니까 백색 외성이 되는 거지만 질량이 큰 놈들은 10배 이상이면 중성자별이 되고 그보다 30배 크면 중심에 블랙홀을 남기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이 적색 거성이 폭발할 때 사실은 죽는 건데 용어는 초신성이라고 해서 생겨나는 것처럼 느낌을 갖잖아요. 근데 죽는다. 그러면 이렇게 폭발하면 얼마 정도 우주 공간에 남게 되느냐? 세종실록 기록을 보니까 범 14일, 범이라는 게 유지한다는 한자어거든요. 그래서 범 14일, 14일 정도 유지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관측의 결과입니다. 선대 학자들이. 이걸 아까 나타내주는 모습이에요. 자, 이제 이 초신성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야 지금 하려고 하는 조선시대에서 대한민국으로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다. 조선시대 때 천문관측 기록은 다 생략하고 세종 때 있었던 객성관측은 이따 세종 때 얘기를 할 거고요. 이거는. 그러면 선조 때 인류에서 최초로 발견된 변광성이라는 것이 미라예요. 미라. 그 미라 변광성을 우리가 4년 먼저 유럽보다 먼저 관측을 했어요. 대단한 거예요. 자부심 가져도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좀 할 거고, 경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수국지와 천해 이런 것들을 행성이라 하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다 별이잖아요. 그 별을 우리가 항성이라고 해요. 지금은 스타. 근데 이 조선시대 때는 이 항성을 경성이라 표현했어요. 경성. 근데 천상열차 분야지도 보면 경성 써있잖아요. 측면에. 자,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관측 기록으로서의 해성 기록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모르실 건데 제가 이거를 보고 그때 그 눈물을 흘렸던 사람은 처음 정말. 그 다음에 헨리의 성을 우리 영조 때 우리도 관측을 해서 기록을 해놨다. 여러분들 아마 여기 추동세도 계시면 헨리의 성 많이 들어봤죠? 곧 옵니다. 2061년에. 계산해봤더니 제 나이가 98세인데 저는 아마 어려워도 송민환생은 아마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96세 되기 때문에 관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여러분도 한번 보태보세요. 2061년이니까 지난 1980년대 왔었어요. 예, 유일하게 우리 지구인들에게 친숙한 해성이고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지구상에서 살아서 2번 볼 수 있는 나머지는 수백 년, 수천 년에 한 번씩 보니까 한 번 보고 나면 끝인 거지만 헨리의 성만큼은 다르다.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천문학자들이 지난 임진년 1592년 10월 자, 지금 전쟁 중입니다. 그 와중에도 일관들이 관측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나라예요. 누성에 누가 뭐예요? 규류, 이묘, 필자삼 그죠? 네, 규류, 이묘, 필자삼의 누예요. 그 누에 속한 천창성 안에 이름 없는 한 별이 있으므로 이름이 없었으니까 객성이라고 알았어요. 없는데 나타났으니 객성 됐죠. 자, 그 후에 별이 오래도록 그곳에 있어 변동하지 않았어요. 보통 객성은 며칠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곳에 있어. 날씨에 따라 수문땀, 부였땀으로 아리기도 하고 정지기도 했는데 이제 7월 7일 1594년입니다. 동쪽에 나타났는데 형체와 별자리는 전과 같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객성이 아닌 거지. 자, 없었는데 나타났어. 그래서 객성이라 임금께 보고했어. 그런데 2년 뒤 보니까 또 나타났어. 그러면 이거는 객성이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을 다 모아요. 모아서 토론을 벌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냈냐. 객성의 운행 도수의 진퇴, 나가고 물러나는 거는 경성과는 다르다. 항성을 말하는 일반 불과는 다르다. 그런데 3년을 변동하지 않을 리가 없다. 2년 뒤에 논쟁을 벌여서 결론을 낸 거예요. 조선의 천문학자들에게서 뭐라고 결론했냐. 얘는 경성이다. 객성이 아니다. 조선왕실록을 뒤져서 이렇게 제가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일관이 관찰을 잘못해서 객성이라고 해서 아래였으니 참 부끄럽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해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잘 아는 일관식에 다시 자세히 살피게 하고 우선 객성으로 올리지 말고 그러니까 상이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자, 잘못된 것을 수정해서 정정하는 장면입니다. 이 천체가 무엇이길래 없다가 나타나고 가려있다가 나타나고 하기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얘는 경성이다. 즉 스타다. 객성, 폭발한 신성이 낸 게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400년 후에 우리 국내 천문학자들이 이 천체를 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래 자리에 있는 미라 병광성이라는 것을 찾아냈는데 이 미라 병광성은 11.3개월, 약 1년이 안 되는 주기로 가장 밝을 때는 2등성. 북두칠성이 6개가 2등성이죠. 하나는 3등성이에요. 북극성이 2등성이에요. 그 2등성이었다가 11등급이면 안 보입니다. 그렇죠. 맨눈으로 6등성까지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없던 게 나타난 게 맞죠. 그 먼 곳에 고래자리의 가을 별자리인데 그걸 천문학자들이 계속 눈으로 찾고 있다가 별자리를 다 꿰고 있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처럼 뭐 근대 사진법이 나와서 검판으로 찍어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비교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맨눈으로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없는 놈이 나타났어. 객성이다 당연히 보고 했겠지. 그런데 또 나타나? 사라지고 안 와 없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회의를 해보니까 이거는 그러면 객성이 아니다. 다시 수정해서 보고를 하고 경성으로 판단을 내렸다. 그 와중에 뭐예요? 빛의 밝기가 바뀐 거지. 그래서 별이 이제 폭발하기 전에는 스스로 수축했다가 팽창했다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수부하고 팽창하는 것도 우리 지구에서 볼 때는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는 거예요. 이게 병광선이에요. 많은 별들이 병광선이에요. 폭발하기 전에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그런데 서양에서는 1596년이니까 4년 뒤에 이거를 데이빗 파브리시우스가 발견을 합니다. 역시 여기도 신성으로 했어요. 서양도 신성. 우리가 신성, 객성을 신성이나 초신성 폭발로 보는데 이 데이빗 파브리시우스도 이걸 신성으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보다 한 단계 앞서 나갔어요. 계속 해보니까 별빛이 바뀌는 병광성이라는 걸 알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성이나 초신성이 아님을 서양도 확인한 거죠, 우리처럼. 그리고 나서 1642년에 우리로 하면 인조가 1649년에 돌아가십니다. 인조 시기에 요하네스 헤베울리스에 의해서 미라클이라는 뜻으로 놀라운 별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래자리의 미라별이에요. 자, 여러분은 우리 조선왕조의 천문학자들이 임진왜란 시기에도 불구하고 4월에 시작됐으니까 피난 가고 막 이럴 때 아닙니까? 그런 와중에도 왕 옆에서 계속 천체를 관측하고 기록을 남기고 있었다는 뜻이 돼요. 대단한 천문 우주 민족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당시 이 조선의 천문 관측 수준은 놀라웠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경성 관측에 관한 이야기를 해줬고, 자, 이게 이제 현대별자리 페가수스예요. 이게 물고기 자리입니다. 이게 고래 자리예요. 이 고래 자리, 이 별이 바로 미라별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 천상열차 분야지구의 별자리니까 요 별입니다. 요 별. 요 별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 거예요. 사라졌다가 나타났다. 이등성이면 하나죠. 그리고 가을에는 1등성이 남쪽 물고기에 포마라우트 하나밖에 없어요. 요거. 요 녀석이거든요. 포마라우트. 1등성이 하나니까 2등성이면 꽤 밝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 이 자리 부분이 미라인데 여기에 보면 미라 써있죠. 너무 빨리 갔다 맨 위에 미라 별이 현재는 안 보이는 거. 여기 옆에 측면에 보다 안 보이는데 미라 이렇게. 평범성이니까 어느 시기에 따라서 보이고 안 보이고 할 거 아니에요. 시야에 안 나타나는. 자, 이 이후에 조선에서 망원경이 만약에 발명이 됐다면 어땠을까? 유럽의 천문학의 주도권이 아니라 그 천문학의 발전을 근대 천문학이 조선에서 이 전통을 이어갔다면 정말 놀라웠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까지였어요. 근데 그 뒤로도 투비 컨티뉴입니다. 뭔지 알아보겠어요. 성변 축구단자라고 하는 관측일지가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그 관측일지가 바로 이거예요. 한번 실제로 하나씩 떠들러서 보시고 하나 보금 다음에 뒤로 넘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보는 게 1664니까 현종 때입니다. 우리 만원짜리 지폐에 있는 혼천리가 1669년 현종 때 나와요. 송희영 천문학자가 만들어요. 국보 230호에 들어있는. 그래서 이 혼천시계를 전 세계의 과학사 박물관에 전시한다고 극찬할 정도로 혼천시계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1669년에 태어난 혼천시계와 1664년에 이런 성변축구단자를 나타내서 이 조선의 이 천문관측의 세계의 망방에 펼친 장면을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 뭐예요? 익수죠? 익수. 어디 정기류성 장익진 찾아봐요. 날개 아주 복잡한 28수. 네. 찾았어요? 네. 그 앞에가 장수죠? 네. 장수 봐요. 다이아몬드 해놓은 네. 거. 그래서 장수 익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기류성 장익진 그러잖아요. 이 익수와 장수의 태성의 핵이 익수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언제? 1664년.
여기에 여러분 보세요. 성변 축구 단장 금 오늘 11월 11월 초네요. 초 4일 그날 그 일진이 신묘예요. 일진이에요. 일진. 월진 말고 연진 말고 일진이 신묘 야 삼경 3점에 삼경 3점에 해성시 그러죠? 해성시 출 동방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잘 안 보이네. 자, 이걸 칼 루퍼스라는 사람이 이거를 논문에 실었습니다. 1936년에 이 조선의 서운간의 기록을. 자, 그리고 더 놀라운 거 제가 울컥했다는 게 바로 이 부분에서 그래요. 이 책이 뭐냐면 한국과학사라고 한 전상훈 선생님이 쓴 한국과학사 책 두꺼운 게 있어요. 제가 이거를 오래전에 구해서 여기인지 막 갖고 왔는데 그거를 봤는데 입이 턱 나타난 거예요. 누가 발견했냐면 일본인이 발견을 했어요. 어디서? 관상감 창고에서. 경복궁 관상감 창고에서 발견된 건데 돌아다니고 있어도 날아다니면서 1908년 나라가 망하고 있는 시기죠. 그 시기에 조선의 천문학이 힘을 쓸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그 나라의 운명을 제가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위대했던 우리의 천문의 유산의 물이 그 민족이 힘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을 때 저 종이가 펄럭펄럭 창고에서 바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상상하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일본인이 이거를 세계에 알려요. 와다라는 사람이 한국 관측소 학술부문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리고 이 시기에 유일한 대해성의 관상감 관측 기록. 전 세계 어디도 이 관측을 하지 않은 거예요. 1908년 경복궁 관상감 창고에서 발견한 것이다. 지금은 남아있지 않다. 자, 지금 보세요. 이거는 아까 이게 익수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장수잖아. 이거는 장수가 진이에요. 진. 그죠? 진. 이건 익수고 이 진수고. 그래서 이 기록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해성 관측 기록이다. 물론 이 앞에 해성의 관측 그림이 있어요. 그건 제가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고 저거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핑크 분위기로 돌았는데 한번 변화를 줘봤어요. 헬레성입니다. 1986년 3월 8일 날 왔다 갔어요. 76년 뒤에 오기 때문에 2061년에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김경환 선생님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아닌가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혜수 선생님도 가능하고 저 밑으로는 가능해요. 자, 그런데 이 헬레에서는 단주기 해성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두 번 볼 수 있는 장주기 해성이나 비주기 해성들은 우리가 못 봐요. 다 한번 보거나 왔다 가서 다시 2000년에 오고 이러니까 타쿠타키 해성도 그 다음에 헤일밥 해성도 제가 학교 당시에 애들 천문반에서 관측하고 그랬었는데 헤일밥 해성은 못 봤어요. 이거 헬레 해성은 못 봤어요. 이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니까 뭘 몰랐고 군대에서 뭐 알지도 못했을 뿐이요. 53억. 그래서 2061년 7월에 옵니다. 현재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이렇게 온다 그러니까. 그래서 세계 각국의 문헌에도 기록이 남아 있어요. 우리 송민아 선생님은 꼭 96세니까. 볼게요. 네. 자, 1531년에 이 페트루스 아퀴아누스의 그림인데 회성의 꼬리가 태양의 반대쪽으로 이게 지금 이거 태양을 그린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태양이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태양이 가는 동안에 혜성의 꼬리가 해의 반대쪽으로 지금 가는 걸 그려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인류의 최초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혜성의 꼬리가 태양풍에 의해 반대로 간다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그린 것은 최초라고 해요. 1531년에 이게 헨리 혜성입니다. 또 보여드릴게요. 자, 1759년 우리 영조 임금 때 우리가 이걸 관측했습니다. 같은 해예요. 같은 때 스콧이라는 사람이 그린 혜성이 이게 혜성이에요. 달려가고 있죠. 자, 이 기록 보세요. 그림이죠. 뭔가 이 관측 도구도 지금 보이고 여기는 그냥 그림이에요. 일반 그림처럼. 나무 위키에서 가져온 거고. 헨리라는 사람이 혜성이 오기 전에 죽어요. 헨리 혜성이 올 거라고 예측한 뒤에 못 보고. 왜냐면 59년에 왔으니까 17년 뒤에 왔단 말이야. 죽은 뒤에. 근데 맞았어. 그때는 바보 취급을 당했지만. 그래서 헛소리 한다고 무시했지만 이 사람이 당시 이제 뉴턴의 만일력 법칙을 가지고 적용해서 다시 온다. 이렇게 예측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왔던 1350년, 1531년, 그 다음에 1607년, 1682년에 온 것이 본인이 살을 때잖아요. 왔어요. 그래서 앞에 거 뒤져보니까 공교롭게도 76년이 나와. 그래서 향후에 76년 뒤인 1758년에서 59년 사이에 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어김없이 왔죠. 그래서 유명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헨리 혜성의 기록입니다. 1759년 관상감에서 그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서 봤던 그런 헨리 혜성의 관측 그림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조선의 서운간의 천문학자들을 당시 밤새면서 관측한 사람들 명단이고 성변 축구단자에서 금 3월 11일 신묘 야 오경 파루 누가 이제 끝난 거예요. 자경루 예보를 끝낸 건 파루라고. 그 파루 후에 혜성이 이게 뭐예요? 허수 도내에, 그러니까 우리의 28수에 뭐예요? 허위 실력의 허수 도내에 있는데 이유라고 하는 별 위에 있다. 그리고 이 기록을 이제 확대해서 보면 안국빈이라고 하는 분들이 중심이 돼서 무려 3월 5일부터 3월 29일까지 4월 25일 양력으로네요. 관측을 남긴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록을 남겨놨죠. 그렇게 해서 요 두 분이 바로 여기에요. 금 3월 11일 심효 야 오경 8호 해성현 허수도내 이유성의 위에 북극성으로부터 116도에 있고 별의 색깔은 비작무 변함이 없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미장 꼬리가 1.5촌 허는 약 그런 거예요. 꼬리가 약 미장 1장 5척 정도 된다고 하는 크기가 된다. 이 꼬리가. 이게 이유별이에요. 이유고 이게 허수예요. 허요. 여러분 28수에 허위 실벽, 아까 실벽 찾았으니까 허수를 찾아봐요. 허유 실벽, 가을 별자리 페가수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동벽, 실수, 허수. 실수 가기 전에 두녀, 허유, 실벽, 허수 찾았어요? 네. 두 개로 이어졌잖아. 네. 그 허수 아래에 이유가 있어요. 3개짜리. 허수 아래 이유. 3개 이거 봐봐 여기. 하나 둘 셋 이게 이유라고 하는 별이에요. 이유 위에 혜성이 나타났고 이 발은 28수 중에 허수도내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서양의 관측 기록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정확한 위치를 28수를 동원하고 우리 천문도를 파악해서 해놨고 그 다음에 크기가 얼마 정도 되는지 크기를 표현을 해놨고 그리고 별의 색깔이 어떻는지 어제하고 비교해서 나오는 거고 이렇게 정밀하게 정교하게 과학적으로 기술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게 허예요. 허 2개. 이게 이유예요.
EU 별의 1위에 허수도 내에 있었다. 자, 그럼 이 그림 보세요. 금방 그림하고 똑같은데 서양의 그림, 서양에서 관측한 걸 남기는 방식하고 우리 천문학자들이 남긴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냐? 위치부터 하늘 성격부터. 어디 있는지. 자, 이게 허니까 이게 허잖아요. 그 다음에 EU가 되고 이런 식으로 아마 여러분 스스로도 뿌듯할 거예요. 왜냐? 내가 지금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보면서 그 우리의 별자리에 혜성이 끼어든 위치를 파악해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15주의 유력이에요. 15주의 유력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자, 이제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산업혁명, 인류 문화사에서 잠시 한 발을 뒤처진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고통이었고 아픔이었고 치욕이었고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되는 일제강점기를 대일항쟁기로 많이 부릅니다. 대일항쟁기고 나라가 없는 게 아니라 법상, 국제법상 무효이기 때문에 나라는 유지되고 있었다. 강탈당한 상태다. 그래야 누가 얘기한 것처럼 일제강점기 때 국적이 일본이라는 얘기를 안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Great, 마젤란, 텔레스코프. 텔레스코프가 망원경이에요. Great 마젤란 텔레스코프. 이게 우리가 가지게 될 세계에서 가장 큰 망원경입니다. 제가 지금 순서를 잘못해서 그랬는데요. 요 거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직경이 25m입니다. 여러분이 실습으로 배운 지금 망원경, 그 광학 망원경은 이 직경이 10cm. 얘는 25m. 4m. 따라서 해볼까요? 망원경은 큰 놈이 장땡이다. 망원경 무조건 큰 게 장땡이에요. 갑자기 강연하다가 왜 또 고수동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이 직경 25m 조합을 해서 그 크기 거울이 되게 만든 거예요. 이 망원경이 GMT입니다. 실내에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기에 제가 알기로 1,000억 투자를 했거든요. 1,000억 투자해서 우리가 1년 관측의 10분의 1을 사용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하루 운행하는데 1억이에요. 1,000억에 10분의 1? 그런 많이 얻은 거죠. 2030년 정도 작동이 되고요. 지난 2023년도에 마지막 7번째 거울이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칠레에